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대부리와 짝귀는 저녁나절 무렵에야 제물포 선창에 당도하였다. 그들은 제물포에 돌아오자 옥죄어 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하게 풀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동안 선창거리의 끝에 있는 세관창을 바라보았다. 짝귀가 대부리를 부축하고 쌀이째를 올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막 가까이 이르자 잠시 풀섭에 앉아 쉬었다. 바닷바람의 상큼한 향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 같구만 그랴. 짝귀가 풀섭 위에 주저앉아 어둠에 묻혀가고 있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야시가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리는 하야시에게 다시 붙잡히게 될까 걱정했다. 그는 차라리 배를 타고 그 길로 목포로 내려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짝귀가 한사코 우겨 쌀이째 권대길의 주막으로 가자고 했다. 허허 실실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야시 놈은 설마 자네가 여기로 올 줄은 모르고 있을 걸세. 자네가 죄물포로 다시라 돌아올 것은 미처 생각 못할 거요. 짝귀는 다시 대부리를 부축하여 쌀이째를 올라갔다. 그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섰을 때 권대길 부부는 어두컴컴한 술청 좌판에 우두커니 있었다. 이모! 짝귀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의 이모를 불렀다. 짝귀의 목소리에 권대길 내외가 동시에 눈길을 모았다. 짝귀 아니냐? 왜? 대부리가 아픈 게야? 권대길의 처가 우르르 내다르며 두 사람을 되잡거려 살펴보다가 짝귀가 대부리를 부축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프기는요. 암시랑도 않구만요. 대부리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때 권대길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 쪽으로 다가와서는 대부리가 왔구만 하면서 대부리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권대길은 두 팔로 대부리의 상반신을 부둥켜 안은 채 모두 뜀을 뛰듯 우쭐거렸다. 그는 조카인 짝귀보다는 대부리를 더 반겼다. 아저씨 죄송해요. 대부리는 그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있는 권대길에 대해 고마움과 죄스러움이 뒤엉켜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좋을지 몰라 목부터 각 메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요? 지난 봄에 집에 다녀간 딸년한테 자네 소식은 대강 들었어. 고생이 많았제. 순영이 부모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만나기라도 한 듯 달뜬 마음으로 대부리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네 사람은 술청에서 나와 오동나무 그늘 밑 평상 위에 앉았다. 못 오고 있어. 냉큼 닭배기 한 사발 떠오지 않고. 권대길이가 그의 안악을 보며 소리쳤다. 아이고 참, 나봐라. 순영이 어머니는 그제야 다급하게 일어서서 술청을 향해 반달음으로 미끄러져 갔다.
대부리는 권대길한테 몸이 아픈 것을 감추려고 되도록이면 고추 앉아서 밝은 얼굴로 두려두려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주막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순영이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게 패고 눈에 띄게 손이 앙상해진 것뿐이었다. 아저씨는 근력이 좋아 보이시네요. 대부리가 권대기를 보며 말했다. 나 말이여, 워낙 신간이 편하니께 요새는 그냥 마음을 느긋하게 묵고 살기로 했구만. 그러면서 권대길은 술청을 향해 큰 소리로 빨리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의 안악을 다그쳤다. 짝귀는 이모부 권대길에게 2년 전 그들이 말 한마디 없이 바람처럼 제물포를 빠져나갔던 일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된 경위까지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권대길은 딸 순영이한테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대부리가 하야시한테 붙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고 도망쳐 나오는 길이라는 말에 그답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두운 허공을 쳤다. 그러나 그는 순영이가 2년 전에 제물포에서 하야시한테 욕을 본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단지 하야시가 순영이한테 귀찮게 치근거리는데 화가 나서 참지 못해 대부리 쪽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제물포 바닥에 대부리 소문이 쫙에 났었구만. 식은방 떨며 거들먹거리는 하야시 놈을 꽁꽁 묶어갖고 쪽배에 태워 바다에 띄어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제물포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했다고. 권대길은 어둠이 찐득하게 엉킨 대부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눈을 가까이 대고 찬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손으로 어깨며 허리를 만지작거리며 골병이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 아프게 걱정을 하였다. 맘 푹 놓고 우리 집에서 쉬면서 몸조리를 하소. 만약 하야시 놈이 여기까지 자네를 잡으러 온다 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네. 이번에는 목에 맷돌을 달아서 월미도 앞에다 쳐 넣어버릴 것이오. 권대길은 그의 안악이 개다리 소반에 차려온 술상을 평상에 내려놓기가 바쁘게 자작자음을 하고는 어이 마누라, 오늘 저녁에는 말이지 순영이란 년 오면 구해주려고 애껴놓은 그 씨암탉 한 마리 잡소 하면서 한사코 사양하는 대부리와 짝귀의 잔에 술을 거푸 따랐다. 여기 와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자네 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푹 쉬어. 당장 골방을 치울 테니 딴 데 갈 생각은 말고. 권대길은 대부리가 당한 일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흔쾌한 듯 거푸 자작자음하면서 말이 많았다. 순영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디 어쩌실 생각입니까요? 잠시 후에 짝귀가 얼핏 대부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미국이 어디 있노? 권대길이 물었다. 하늘 끝 어디쯤 있겠지요? 고년이 그런 소리를 하든. 권대길이 짝귀한테 따지듯 채우쳐 묻자 짝귀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대부리를 훔쳐보았다. 아마도 그럴 작정인가 봐요. 졸업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간다나 봐요. 처녀의 몸으로 양코배기들 세상에서 어찌 그럼 살라고 그러는지 원 참. 짝귀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들이 미국 유학을 못닿게 붙잡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그년이 미쳤구만. 개명바람이 불어갖고 우리 딸년 신세망치게 생겼어. 권대길은 말끝에 휴 한숨을 몰아쉬더니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걱정들 말고 시한방학 때 오면은 다리몽갱이를 분질러서라도 붙잡아 놓을 테니까 걱정들 말어. 권대길이 대부리를 보며 다짐하듯 말했다. 짝귀가 술이 얼큰해져서 응신청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하자 권대길이 손을 휘저으며 말렸다. 그는 잠시 후 저녁 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몰려들어 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재물포를 떠난 뒤부터는 천팔봉이 그 사람 성깔이 다시 사나워졌더구먼. 요새는 걸핏하면 싸움질이여. 옛날 근성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여. 지난 봄에는 우리 주막에서 괜한 일루다가 처음 보는 술꾼들하고 한바탕 얼크러지게 싸움이 붙어갖고 박치기 본때를 보여줬는데 그 일로 이틀 밤인가 관가 신세를 지고 나왔었지. 권대길이 어지간히 취했는지 언성이 높아지고 말끝마다 버릇처럼 욕설을 뒤발림하여 생기침을 토해냈다. 아저씨, 귀돌이는 어쩝니까요? 대부리가 물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만하지 뭐. 귀돌이는 워낙이 성질이 깐깐해서 돈량이나 모았을 게로구만. 아마 요즘하게는 과부를 하나 알아가지고 재미가 좋다고 하더라고. 천팔봉이 말이 돈이 많은 과부라면서 땡을 잡았다고 놀리더구만. 그러면서 권대길은 그들이 재물포를 떠난 뒤로 달라진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목포가 개항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려 내려갔지. 개항지에 가면 떼돈을 벌 모양으로 놀려들 갔지만은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몸뚱이 하나 갖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선전한 불량매들이라니깐. 목포가 개항이 되었다 하니깐 제일 먼저 짐을 싸갖고 내려가는 축들이란 wal패, 투정꾼들, 은근짜, 들병장수, 논단이 패거리들이더라고. 천팔봉 그 사람도 목포로 내려가서 한몫 잡겠다고 했사더니 요샌 좀 잠잠해졌어.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재물포도 2년 사이에 몰라보게 변했더군요. 달라진 게 뻔하지 뭐. 일본 놈들 세상이 되어가는 게지. 알고 보니까 일본 놈들 참 약도구만. 쟤놈들 모여 사는 조차지는 나날이 개명바람에 달라지고 있지만서도 조선 사람들 사는 데는 점차도 볼품없이 찌그러져 간다니깐. 괜히 개명바람만 불어갖고 가난하고 애잔한 조선 사람들 화병만 나게 생겼어. 따지고 보면은 어디 조선 사람 위하는 계명인가요? 다 제놈들 이속 챙기자는 계명이지요. 대부리가 권대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자 권대길은 더 신명이 나서 욕까지 섞어가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삼천리 강산에 계명바람이 휩쓸고 난다 치면 이 나라는 찌그러지고 말 걸세. 벌초 자리는 좁아지고 백호 자리만 넓어지는 판세여. 참, 사돈께서는 잘 사시지요? 한동안 잠자코 술잔을 기울이던 짝귀가 권만길의 안부를 물었다. 사돈이라니? 권대길이 불쾌해진 얼굴로 짝귀를 쏘아보며 반문을 하였다. 순영이 숙부 말입니다. 그놈 이야기는 왜 꺼내는겨?
시방도 미곡전을 하나요? 짝귀가 무안을 당하자 대부리가 끼어들었다. 그놈 재산이 개와바람에 눈사람 불어나듣기 한다더라. 건대길은 짝귀를 향해 쥐어박듯 말하고 나서는 잠시 슬픈 얼굴로 완연히 어두워진 돈단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응신청 친구들이 저녁을 먹으러 올라오느라 시끌덤벙하였다. 응신청 식구들이 오는구만. 대부리는 방에 들어가 있소. 건대길이가 돈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한 뒤 그의 아낙한테도 응신청 식구들에게 대부리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일렀다. 짝귀는 응신청 식구들이 주막으로 올라오기 전에 대부리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대부리는 이내 코를 골았다. 짝귀는 방 가운데 우두커니 앉아서 잠든 대부리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끈끈한 어둠이 거미줄처럼 대부리의 얼굴에 겹겹이 내려앉았다. 잠시 후 권대길이가 들어와 기름 심지에 불을 댕겨주었다. 대부리가 권대길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스르르 옆으로 누워버리자 짝귀는 목침을 찾아 머리를 괴어주었다. 대부리가 여간 고단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권대길이가 불을 밝혀주고 나가려다가 잠든 대부리를 찬찬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야시한테 심하게 맞은 것 같구만요. 새벽에 상여똑가루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인사불성이었다니까요. 저런 처죽일 놈이 있나. 권대길은 연민의 정이 어린 눈으로 오랫동안 대부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순영이하고 대부리 사이는 요새 어쩌더냐? 권대길이가 짝귀 옆에 바짝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아직도 대부리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싶었다. 순영이하고 같이 있다가 잡혀댔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간 두 사람이 쭉 만나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마다요. 짝귀 내가 보기에는 어쩌더냐? 어쩌다니요? 두 사람 말이다. 혼인이라도 할 의향이 보이더냐 말이다. 글쎄요, 그건. 짝귀는 이모부한테 두 사람 사이를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미적거렸다. 그는 아직 대부리의 확실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리한테는 넌지시 마음을 한번 떠보지 그랬느냐. 대부리 말은 순영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니까요. 베라먹을년. 이 다음에 순영이가 집에 오거들랑 꽉 붙들어 잡으세요. 순영이 나이가 몇인가요? 그러다가 혼인을 시켜버리면 별 수 있겠어요? 대부리하고 말이냐? 대부리 놈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나이가 좀 많아 그렇지 괜찮은 놈입니다. 남자답고 의리 있고 또 제 지지 배 골릴 사람은 아니지요. 그건 나도 안다. 헌데 두 사람 마음이 문제 아니냐. 허허이 이 속도 참 내둥 말하니까 그래 싸시네. 대부리가 언제까지나 재물포에 있을 것 같으냐? 순영이가 올 때까지는 내가 붙들고 있을 테니 그건 걱정 말아요. 대부리는 얼숭얼숭 잠이 들어있는 가운데서 권대길과 짝귀가 하는 이야기를 죄 듣고 있었다. 그는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권대길이가 짝귀가
보잘것없는 자신을 그토록 생각해 주는데 가슴이 흥건해졌다. 갑자기 술청 쪽이 시끌시끌했다. 항아리 깨지는 목소리가 온통 술청을 죄 흔들었다. 바글바글 웃음이 들끓었다. 팔봉이가 온 게로구만. 방 안에서 짝기와 함께 대부리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권대길이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팔봉이나 귀돌이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살짝이 이야기하셔요. 짝귀는 천팔봉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그가 보고 싶어졌다. 두 사람만 방으로 들여보낼 테니 그리 알아. 권대길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권대길이가 나가자 잠들 줄 알았던 대부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고단할 텐디 좀 더 자두지 않고. 짝귀가 대부리를 보며 더 누워 있으라고 하였다.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 게 잠이 퍼뜩 깨버리는구만요. 꿈속에서 팔봉이 목소리를 들은겨? 맞았어요. 꿈속에서. 오늘 자네 꿈은 참 신통하구만. 배에서는 말바우 어미 꿈을 꾸더니. 짝귀는 말바우 어미의 말을 꺼내놓고 나서 이내 후회하였다. 괜히 그녀 이야기를 꺼내 대부리의 마음을 벌집이 되게 휘정거려 놓고 싶지가 않았다. 형님 말이 맞구만요. 오늘 나는 신통한 꿈을 꾸는구만요. 조금 전에는 팔봉이 꿈뿐만이 아니라 아저씨하고 형님이 순영이와 나를 억지로 혼인시키려고 모사를 꾸미는 꿈도 꿨어요. 대부리의 그 말에 짝귀가 비시시 웃음을 흘리며 자네 잠 안 잤구만 하고 눈을 흘겼다. 형님, 배에서도 말했지만 괜한 짓 하지 말아요. 제발 순영이가 가는 길을 막지 마셔요. 지까지 것이 무슨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어. 혼인을 하면 남편 따라 사는 길이 여자의 길인 거지. 참 형님도 원 순영이는 신식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형님 생각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자네는 잠자코 있다가 주는 떡이나 널름 받아 먹으면 되는겨. 자네 말이시 순영이가 하야시한테 당한 일로다가 순영이를 마다하는 건 아니겠지? 자네야말로 말바우 어미오고. 말을 하다 말고 짝귀는 또 아차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런 건 아니어요. 나는 마음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구만요. 형님 말 맞다나 똑 까놓고 말해서 나야말로 한물 간 남자가 아닌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어요. 털끝만큼이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벼락을 맞지요. 대부리는 등을 벽에 기대어 고쳐 앉으며 이내 우울해졌다. 그때 방문이 삐긋이 열리면서 천팔봉의 얼굴이 불쑥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천팔봉이 등 뒤에는 김귀돌이가 서 있었다. 어서 들어오소. 팔봉이와 귀돌이를 보자 짝귀가 벌떡 일어섰고 대부리도 벽을 짚으며 비척비척 몸을 일으켰다. 팔봉이와 귀돌이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팔봉의 어깨 뒤에 선 귀돌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얼굴이 화들짝 밝아 있는 데 비해 팔봉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얼굴로 대부리와 짝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 팔봉이 왜 그러는가?
팔봉의 태도에 짝귀는 의아하게 눈망울을 굴리며 물었다. 짝귀뿐만 아니고 대부리와 귀돌이도 갑작스런 팔봉이의 태도에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팔봉이를 어찌 생각하십니까요? 왈패 팔봉이를 그래도 사람 취급해준 사람은 두 형님들 뿐이었구나 했었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똥친 막대기 취급을 받고 나니까 서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팔봉이가 짝귀와 대부리를 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하자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이 사람아, 누가 자네를 똥친 막대기 취급을 했다는 겐가? 귀돌이가 팔봉이의 비유를 맞춰주려고 큰 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재물포 바닥에서 어느 누가 팔봉이를 우습게 본다는 게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는 귀돌이 재우쳐 묻자 팔봉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귀돌을 쓸어보더니 허허이, 형님은 그것도 모르시오? 하고 되물었다. 누기냐니깐. 이 두 분들이지 또 누가 있수? 천팔봉이를 우습게 보는 양반이 이 두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팔봉이가 짝귀와 대구리를 흘겨보며 하는 말에 두 사람은 방충맞은 얼굴로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았다. 팔봉이 자네 무슨 섭한 말을 그렇게 하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팔봉의 비유를 맞춰주느라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쳐주던 귀돌이 겸연쩍은 얼굴로 짝귀와 대부리를 보며 팔봉이를 나무랐다. 팔봉이, 우리가 언제 자네를 똥친 막대기로 대했단 말인가? 짝귀도 심각한 얼굴로 따지듯 물었다. 그렇다면 말이오, 나를 사람답게 봤으면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둘이서만 마포바지 방귀 새어나가듯 살짝이 빠져나가요? 그것은 또 그렇다고 치고, 그래, 두 분이서 재물포 바닥을 뜬 지가 몇 년이오? 그래, 나와 이 귀돌이 형을 사람으로 봤다면 이제야 코빼기를 내미는 거요? 그래, 한약물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도도해지는 겝니까요? 팔봉이의 말에 짝귀와 대부리는 비로소 밝게 웃었다. 팔봉의 말이 결코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악의는커녕 얼마나 정이 넘치는 투정인가. 예끼 이 사람, 난 또 뭐라고? 귀돌이도 싱겁게 웃으며 손바닥으로 팔봉의 등짝을 툭 쳤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 강원도 감자바위 팔봉이가 의리 없는 두 분들한테 박치기를 해서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디. 그러면서 팔봉은 어색하게 비식비식 웃었고 짝귀와 대부리가 그런 팔봉의 두 손을 잡아 흔들었다. 자네들한테 할 말이 없네. 참말로 팔봉이한테 박치기를 당해야 싸네. 짝귀가 팔봉과 귀돌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반가워하였다. 죄는 나한테 있으니까 팔봉이 이마빼기로 나를 한번 힘껏 받아불소. 대부리가 웃으면서 말하자 받으라면 못 받을 것 같으냐면서 팔봉이 그 큰 머리를 대부리의 이마에 갖다 대고 힘껏 까뭉개듯 문질러 대더니 딱 소리가 나게 들이받았다. 그러자 대부리가 두 손으로 이마를 쥐어싸고 아픔을 참지 못해 얼굴을 험하게 찡그리더니 비틀비틀 하다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부리가 이마를 쥐어 싸매고 방바닥에 주저앉자 짝귀와 귀돌이는 놀라 대부리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이마에 상처라도 났는가 싶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보았다. 이제 화가 풀렸는가? 대부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마에서 손을 떼고 웃는 얼굴로 팔봉을 쳐다보며 물었다. 짝기 형도 한번 받아야 풀리겠는데 하면서 팔봉이가 눈을 칫떠 이마에 주름살을 구기며 짝귀를 질러보았다. 그러자 짝귀는 미리 두 손으로 이마를 쥐어 싸매며 구석으로 몸을 웅숭거렸다. 잠시 후에 네 사람은 방에 마주보고 앉아서 한바탕 웃고 그동안 서로 살아온 이야기의 실꾸리를 푸실하게 풀었다. 대부리는 귀돌이와 팔봉이한테 그가 짝귀 형하고 제물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게 된 경위도 숨김없이 그대로 까발렸다. 그리고 오태수도 곧 뒤따라올 걸세. 태수 그 사람 아주 사람이 싹 달라졌어. 팔봉이 전에 돈을 갚겠다고 이를 엉둥 물고 살았다네. 이번에 오면 자네 돈버텀 갚을 걸세. 염쟁이 노릇해서 번 돈을 내가 어찌 받겠소? 아닐세. 오태수가 팔봉이 빚을 갚기 위해서 번 돈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돈일세. 그렇고 말고. 짝귀도 대부리의 말에 한마디 하였다. 암튼 옛날 형제들이 다시 모이게 되니까 기분이 좋구만. 말 수가 없는 귀돌은 연신 푸실푸실 웃기만 하였다. 귀돌이 전에는 요새 재미가 좋담서. 대부리가 귀돌이를 흘겨보며 말하자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팔봉이가 무릎을 두세 번 치고 나더니 귀돌이 형 요새 말이요. 세상 재미는 혼자 다 보고 산답니다요. 하고 떠들어댔다. 어떤 여잔데 그러는가? 짝귀가 팔봉을 보며 물었다. 엉덩판이 화두 고개만큼이나 푸짐합니다. 엉덩판 큰 거 보니까 골짜기도 깊겠고 샘도 철철 넘치겠고. 팔봉이가 김기돌의 눈치를 살피며 농을 늘어놓자 귀돌은 여전히 푸실푸실 웃고만 있었다. 엉덩판 크다고 골도 깊고 새암이 좋은 것은 아닐세. 마른 장작불 길이 더 세득기 얕은 동산의 새암물 맛이 더 좋을 수도 있다네. 짝귀도 농을 받아 한마디 했다. 그런데 듣자 허니 팔봉이 자네 다시 남봉꾼이 되었다는데 참말인가? 대부리가 나무람하듯 밉지 않게 팔봉이를 찍어보며 묻자 아니 누가 그럽디까? 하면서 팔봉은 들돌 같은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요즘은 다시 매물 잡았다네. 한동안 쌈질을 좀 하기는 했지만서도. 김기돌이가 말했다. 내가 한때 마음이 외롭고인 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똥친 막대 취급을 하고 훌쩍 떠나버린 두 분들 때문이었다고요. 그땐 정말 맴이 울적해갖고 아무거나 싸움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꼭 여자한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니까. 하지만 귀돌이 형 말 맞다나 속 차린 지 오래됐수다. 이제 형제들이 다시 만났으니 다시 옛날 모양으로 재미지게 살아야지요. 팔봉이가 정색을 하고 말하자 좌중이 잠시 숙연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날 밤은 건대길의 콧구멍만한 골방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귀돌이와 팔봉은 아예 응신청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 술손님이 끊기자 권대길이까지도 자리를 같이 한 뒤 여러 차례 골방으로 술병을 들여 넣어 주었다. 권대길까지 5사람은 밤이 깊어갈수록 거나하게 취하였다. 팔봉과 귀돌은 대부리가 만민 공동회 이야기를 해주자 무릎을 치며 흥분들을 하였다.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그들이 각기 살아온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다가는 잠시 자신들의 고향 이야기로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그나저나 고향엔 안 갈 거유? 팔봉이가 갑자기 뜨악한 얼굴로 좌중을 훑어보며 말했지만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저마다 고향으로 가자면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게 아닌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제주 출신의 귀돌이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5사람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한 바퀴 삥 돌아옵시다. 팔봉이 기상천외의 생각이라도 해낸 듯 손뼉을 쳐가며 떠들어댔다. 목소리마저 우럭우럭한 팔봉은 말을 할 때마다 무릎을 치거나 손뼉을 치는 바람에 그가 말을 할 때면 방안이 온통 시끌시끌하였다. 그거 좋겠구만 그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권대길이 겹방아지를 하자 아저씨는 자격이 없애다 하고 팔봉이 듣기 싫지 않은 목소리로 말의 허리를 잘라버렸다. 그럼 나는 빠지네. 밤이 늦어지자 권대길은 술 한 병을 더 들여 넣어주고는 먼저 자야겠다며 골방에서 나가버렸다. 고향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고향을 떠올리며 애꿎은 곰방대만 빨아 방 안의 연기가 가득하였다. 우선 태수가 온다 치면 우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짝귀 형님의 고향버튼 가봅시다. 귀돌이가 말했다. 좋시다. 짝귀 형님 집에 가는 길에 대부리 형네 고향에도 들러보고 말입니다. 팔봉이가 다시 무릎을 치며 말했다. 나는 고향에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네. 하는 짝귀의 말에 형님도 참 어머님이 세상을 뜨셨다고는 하나 형수님과 아이들이 있지 않고 형수님과 헤어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는데 하고 천팔봉이 윽박질렀다. 6년이나 돼요? 대부리는? 귀돌이가 입을 벌린 채 물었다. 역시 6년째 되는 것 같구만. 가보년에 나주를 떴으니까. 대부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그는 지금도 새끼네 사람들이 동학군을 도와 나주성을 치려고 하였으나 성의 방비가 워낙 튼튼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농군들만 남겨놓은 채 전주로 회군을 해버렸었던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대부리가 그의 친형 웅보를 만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웅보 형은 그때 새끼네를 비롯하여 정든 선창마을 사람들 외에도 새끼네 사람들처럼 종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영산강변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미암리 근동의 장정들까지 몰고 와서 동학군을 도와주었었다. 동학군을 따라 나주를 뜬 대부리는 황토제 싸움에 참전하고 전주성에 입성했었다. 그 후에 전봉준 대장이 종자 몇 사람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나주 관아에 들어가 목사와 단판을 지을 때에 나주 지리에 밝은 대부리도 함께 따라갔었다. 나주 목사와의 단판으로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었었다. 대부리는 그때에도 나주에 머물러 있었다. 집강소에서는 12가지 폐정 개혁안을 실행하고 관리의 문무를 검열하는 한편 백성들의 소장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때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했다는 소문을 듣는 새끼네 사람들이 더러 고향에 돌아오기도 했었다.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영산강을 따라 목포로 내려가다가 미암리 근처에서 눌러앉은 연화문 집 안팎되는 사람들이 새끼네에 돌아와 다시 집을 짓고 농산일을 계속했었다. 그러던 그해 가을부터 조정에서 갑자기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소문과 함께 나주 집강소의 분위기도 살벌해졌었다. 그 무렵 나주 집강소에는 그곳 출신인 대부리 외에도 고달준과 문치걸, 김덕배 등 대부리가 장성 이반산에 있을 때부터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동지들이 어깨를 펴고 있었다. 조정에서 동학을 토벌하기 시작하자 나주에서는 오권선이 3,000명의 동학군을 일으켰으며 그때 대부리도 오권선의 부하가 되어 나주를 떠나고 말았다. 그때가 갑오년 늦가을이었으니 대부리가 나주를 떠나온 지도 언 6년째가 되었다. 참, 세관청 역관 양주사는 지금도 있는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대부리가 고개를 쳐들며 물었다. 2년 전에 떠났지. 귀돌이가 말해 주었다. 떠나다니. 내가 세관청에 있을 때 그분 덕을 많이 봤었는디. 목포가 개항이 되자 그리로 내려갔다고들 하더만. 목포로. 고향 가까이 갔구만. 팔봉이도 한때는 목포로 내려가겠다고 했었더니 요새는 좀 잠잠해졌다네. 귀돌이였다. 그때는 그 월선이란 년 때문이었구만. 팔봉이가 귀돌을 향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월선이라니. 짝귀가 호기심에 누나를 바쁘게 굴리며 물었다. 주량이 대단찮은 그는 행주를 하는 대로 모두 널름널름 받아 마셨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혀끝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건네주는 술잔을 사양하지 않았다. 한참 팔봉이가 중내산에 쫓아다닌 일출정이라는 술집 여자라오. 귀돌의 설명에 다시 팔봉의 눈길이 낚싯바늘처럼 휘움하게 굽었다. 그는 굽은 시선으로 귀돌을 갈퀴질하듯 훑어보더니 빈잔에 술을 채워 쿨럭쿨럭 단숨에 들이마셨다. 월산이 고년 말을 왜 또 꺼내시오? 그냥 얘기만 나오면 이 팔봉이의 오장이 우뭇가사리가 된단 말이다. 팔봉이가 푸념처럼 말하자 좌중은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팔봉이가 아주 쫄딱 반했던 모양일세. 짝귀는 팔봉이가 따라준 술잔을 들며 여전히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내 월선이 그년 때문에라도 한 번은 목포에 내려가야겠수다. 짝귀, 대부리 형님들 고향에도 가고 월선이 고년도 한번 만나보고 이거야말로 뽕도 따고 임도 보고 가니오. 팔봉이가
그의 무릎 대신에 술잔을 들고 있는 짝귀의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술잔이 짝귀의 저고리 앞섭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귀돌이가 재빨리 걸레를 갖다가 엎질러진 술을 훔쳐냈다. 우리들이 진곡의 상여또가에서 상득군 노릇이나 하고 있을 때 이 의리 없는 두 놈들은 그저 여자한테 홀딱 엎어져 있었구만 그랴. 그러고도 똥친 막대기 어쩌고 하다니 얘끼일은. 짝귀는 그의 옷이 술에 젖은 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손을 휘저 밉지 않게 팔봉과 귀돌의 머리를 치며 나무람하였다. 대부리 동생, 안 근가? 요 놈들이 우리들 없는 사이에 솔레솔레 여자 재미만 바꾸려. 그러면서 짝귀는 이번에는 대부리의 등짝을 거칠게 내리쳤다. 그 바람에 술잔을 입에 대고 있던 대부리가 사레가 들려 재채기를 토해냈다. 짝귀 형님도 참, 내가 월선이 고년과 헤어진 것은 1년도 더 되는 일이오. 하지만 이 귀돌이 형님은 아직 한창이지요. 요새는 한 달 치고 응신청에서 자는 날이 열흘도 못 된다오. 시방도 아마 그 엉덩판이 화도고개만한 과부한테 돌아가지 못해 말은 안 해도 은근슬쩍 몸이 달아있을 거로구만요. 팔봉이의 그 말에 귀돌은 말없이 그냥 피식피식 웃고만 있었다. 이 사람아, 그 과부가 그리 좋은가? 시방도 가고 싶은가? 가고 싶으면 우리들 상관 말고 냉큼 가봉해나.